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의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수석연구원님, 내 회사에서 내가 급여를 가져가는데 굳이 보수라는 것을 또 공부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한 건가요? 이제 우리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대표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수가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내 회사에서 내가 세금 내고 뭐 보수를 가져가고 급여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보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들도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과연 얼마를 가져가야 이렇게 뭐 절세 관점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다음 좀 더 아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게 없었을 때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을지 그리고 또 세금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지 오늘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 저기 수석 연구원님 정리해 오신 거 보니까 기본 개념부터 잡아주셨어요. 보수란. 네, 보수란 뭔가요? 네, 그러면 보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항상 듣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수란 한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갚을보에 갚을 숫자를 씁니다. 뭐 쉽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대표님들의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월 받아가는 월 급여, 그다음에 상여금, 뭐 퇴직금, 유족보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임원의 보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근로자들은 뭐 별로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문제도 없고. 그래서 임원과 근로자의 보수의 차이가 규정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원과 근로자의 보수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보수인데요. 근로자 보수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43조 임금 지급에 나오는데요. 자, 1항이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는 월급 날이 있죠. 그다음에 그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예. 그래서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 규정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시급이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뭐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정확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임원은 좀 다르거든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그 규정을 명시해 놨는데 임원은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 뭐 날을 정해서 돈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어디 있던가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규정이 있었나 하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예. 자, 임원 보수에 대한 근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민법과 상법에 언급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언급돼 있습니다. 민법 686조 1항에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수임인은 여기 받을 숫자를 쓰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임원, 즉 대표님이세요. 예. 대표님들은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 이를 위임한 사람이니까 이제 법인이 되겠죠. 법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즉 대표님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임원의 보수의 근거는 민법 686조 1항 그다음에 상법 제388조 2항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임원에게는 최저시급, 뭐 최저임금이란 말이 없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정관과 주주총회에 의한 자치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면 정관의 액을 정하라고 돼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치 규정인 것이죠. 그러면 수석 연구원님,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고 오히려 약정이 없으면 청구하지 못한다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님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임원은 뭐 무보수가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바로 민법 686조 1항에 근거한 겁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회사들은 특별한 규정 없이 지금까지 잘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문제 없었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나 여지껏 뭐 10년 동안 회사 운영하면서 규정 없이 월급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고가 났던 여러 대표님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다시 과세를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사전적 조치를 통해서 손해는 예방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터지면 우리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게 바로 이 보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자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근로자는 적게 지급하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임원은 반대입니다. 예, 많이 지급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을 초과해서 막 가져가게 되면 다시 그 초과분만큼은 이제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는 뭐 기준보다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임원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면 나에게 과세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실제 이제 법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고 네네. 여기에서 좀 위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초과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구체적인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다 법인세 쪽이거든요. 먼저 위법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인세법 제26조죠.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입니다. 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급여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종 규정이 있겠죠. 여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과다하거나 부당하거나. 요 예는 뒤에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상여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입니다. 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요 3항,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이에요.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상여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여금은 이제 월 급여 외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일정한 수준만큼 정해진 대로 이렇게 좀 금액이 좀 크죠. 예, 큰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익 처분에 의한다는 건 뭔가요? 상여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익이 난 거는 누구 돈이죠? 법인의 이익이 난 거는 주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본 쪽의 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여금으로 빼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뺐는지 아닌지를 이제 과세관청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이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규정보다 많이 했을 네네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정관이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가져간 금액만큼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소경원이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회사가 성과가 많이 나게 되면 성과급을 좀 대표님들이 주고 싶고 본인도 좀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애매모호한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난 거는 주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해 당기 순이익 이익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손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를 그 해에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거를 연말에 막 상여금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원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서 사실은 이익으로 다 떨어진 그것을 막 상여금으로 상여금 잔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과상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해에 이익을 갖고 그 연말에 상여금 잔치할 때는 반드시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좀 이익이 많이 난 회사들은 이제 그걸 연말에 상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제도 정비부터 좀 규정부터 선행이 되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 원래 근로자들은 다 이렇게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매출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공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임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장님 그 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상여금 규정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시면 저희가 상여금 규정을 따로 만들어 드리는데 거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뭐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전년도의 이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이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드립니다. 여기서 저 2항에서의 핵심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세운 기준 이상을 가져갔을 때니까 그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3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예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역시 그 초과금은 송금에 사집하니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가 좀 기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대표님하고 대표님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 이제 임원인데 이 중에 혹시 타인이 있다면 그 타인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임원에 등재된 시기도 같고 일도 같이 했고 공로도 똑같은데 나는 많이 가져가고 저 주주나 임원들은 적게 가져간다. 뭐 여기는 주주는 아니겠죠. 이제 상여금 얘기하는 거니까 임원이겠죠. 임원하고 차별을 둔다면 그러니까 그 동일한 금액에서 초과되는 그 금액만큼은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급여를 집행할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저 해당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하라고 날라오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특수 관계자인 뭐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막 5천만 원 이상 되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날라오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과의 형평성이니까 뭐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구별 없이 소득만 높게 책정하는 게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대표님을 비롯한 특수 관계자가 우리가 임원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규모가 좀 이제 크게 운영이 될 때는 타인 임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명확히 해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쟁의 소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대체로 이제 공평하게 가려는 경향을 좀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원래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형식상 외부에서 영업 활동 하시는 분들을 그냥 뭐 이사 직함을 주기 위해서 임원으로 등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로 우리가 뭐 사회 이사, 그다음에 이사 타이틀은 드렸지만 이제 간혹 일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불필요한 임원 등재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요 불가결한 경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세우시되 주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상여금을 이렇게 위법하게 지급했을 때에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네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임원 상여금을 가져갔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에서 기준 이상 그다음에 그 원래 그다음에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서 가져갔다고 그래서 손비 처리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임원 상여금이 급여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죠. 이렇게 판결이 났죠. 이 쟁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송금 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그래서 국승, 과세관청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제대로 규정을 갖춰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도 내야 되고 네. 뭐 이제 또 가사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세가 많이 되면 기분 좋으신 대표님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임원 보수 규정을 그 나간 거랑 맞게 제대로 해놨으면은 과세가 안 될 수 있는 케이스였네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관과 규정에 보수 지급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한번 떠들어 보시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금 문제죠. 위법한 퇴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예요. 퇴직급여의 송금 불산입. 여기 이제 퇴직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금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역시 손금에 사집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사실은 정관의 퇴직금의 이제 한도를 이제 정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그 소득세법 22조에서 퇴직 소득세율을 정해놨잖아요. 2012년부터는 3배수, 그다음에 20년부터는 2배수 이렇게 바뀐 것을 이제 세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2년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정관에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정관에 정해놓으면 인정을 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법령이지만 지금은 대체로 이제 소득세법 22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할 수는 있는데 소득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임원 보수의 그 핵심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수가 뭔지, 근로자와의 차이점은 뭔지, 그 다음에 위법하게 지급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핵심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겁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손익계산서 프로세스인데요. 자, 매출에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판관비, 판매와 관리에 들어갔던 일체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나오면 이제 세전 이익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해당되는 법인세를 내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판관비하고 법인세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가 어디에 해당되죠? 저 판관비에 다 들어갑니다. 임원의 보수, 뭐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 뭐 나중에 유족보상금까지 다 판관비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들은 어느 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급여는 법인세법 26조,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그 다음에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다 법인세법이에요. 이 판관비는 다 법인세법이 통제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뭔가요? 법인세를 걷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의 보수는 법인세법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는 보수를 많이 가져가면 법인세를 낼 게 적어지거든요. 과세관청은 이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과히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한도를 벗어난 보수를 가져가게 되면
칼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 임원의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손비 처리예요. 내가 그러니까 집행했던 그 임원의 보수들이 문제없이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비 처리를 못하면 다시 다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인세와 손비 처리의 상관관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이제 임원 보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요. 대표님들이 보통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나치게 적게 가져가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급여를 적게 가져갔을 때 리스크입니다. 야, 급여를 적게 가져가도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죠. 내가 급여를 적게 가져가면 가져가지 않은 만큼의 보수는 다 어디로 가죠? 법인의 이익으로 잡히죠. 그래서 법인세를 더 내셔야 됩니다. 법인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금이 감소됩니다. 대표님, 우리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님들 즉 임원의 퇴직금은 소득세법 22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20년 이후에는 이제 2배수인데 퇴직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요? 급여예요. 급여와 근무 기간인데 급여의 사이즈가 적으면 퇴직금도 작아지고 급여의 크기가 크면 퇴직금의 크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급여를 너무 작게 잡으시면 나중에 퇴직금을 적게 가져가시게 되기 때문에 급여 너무 적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법인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이제 집행을 하시죠. 예. 대출이 일어나는데 그 뭐 시설 자금을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운전 자금을 대출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뭐 법인의 신용, 그 다음에 대표님의 신용까지 같이 보죠. 예. 이럴 때 대표님의 신용을 보는데 대표님의 신용은 뭘로 결정되어지나요? 이거는 급여의 크기로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2천만 원 받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다고 500만 원으로 줄이시면 대표님의 개인 신용이 갑자기 하락합니다. 그러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여를 적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그 다음에 가지급금 발생 우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급여를 적게 가져가시는 대표님 상담하다 보면 제가 많이 뵙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양성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가지급금도 가져가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급여가 적으면 원래 씀씀이가 있는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인카드 혹은 가지급금이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급여가 적은데 뭔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어떤 자산을 매입했을 때 반드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급여를 너무 세금 많이 나온다고 급여를 너무 적게 가져가시는 것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잉여금 증가에 따른 처분세율 상승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급여를 적게 가져간 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잡히고 그 이익은 계속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겠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이 잉여금이 크게 쌓이면 이거 한 번에 처분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누진세율이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처리할 때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급여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점만 아니다.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점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반대죠. 급여를 많이 가져갔을 때 리스크입니다.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적게 가져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님들 대부분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급여를 많이 가져갔을 때 리스크 1번이 개인 소득세가 상승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을 한 2억 정도 가져가다가 5억 정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이제 40% 세율이잖아요. 5, 4, 20, 2억. 물론 이제 단순 세율입니다. 여기서 뭐 이것저것 공제하고 그러면 또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40% 세율을 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급여를 조절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많이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소득세가 상승하는 거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소득세뿐만이 아니죠. 과도한 건강보험료.
우리가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건보료가 따라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국민연금하고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월 550만 원 정도까지 맥스로 이제 가져가다 그러니까 사업자와 그다음에 근로자가 반반씩 내서 9%인데 대표님들은 이제 사업주시기 때문에 다 내신다고 봐야 돼요. 9%를 그 550만 원까지만 가져가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데 건보료는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죠? 월급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억 1천만 원까지 징수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거의 1억 1천만 원이면 10한 3억 정도 될 거고 건보료를 1년에 가장 많이 내시는 대표님들은 건보료만 1년에 1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이 건보료가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8%입니다. 대략 8%거든요. 그래서 나눠내지만 우리는 사업주기 때문에 8%를 다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손금 불산입 리스크 발생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한 의사록도 있을 건데 내가 막 올려서 가져가다 보면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은 손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 리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과의 갈등 관계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이제 보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주주는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님들은 임원이자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따로 있고 임원들은 보수를 가져가고 주주들은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임원이 보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배당할 재원이 없게 되죠. 그러면 주주들과의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이 그걸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대표님들이 임원이자 주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보기에도 보수도 가져가고 배당도 적절히 하는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계속해서 같이 실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급여를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면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과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과 그다음에 의사록들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는다면 여기서 과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급여를 적게 가져갔을 때와 많이 가져갔을 때 각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게 적법하게 임원의 보수 규정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와 상여예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받는 것이죠. 먼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근거는 정관과 주주총회예요. 예. 자, 그러면 정관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보수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지급 기준, 그 다음에 한도 정도까지가 명확하게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표님들도 있는데 근로자들은 호봉이 의미가 있지만 우리 임원들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호봉이 조금 무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이익이 많아지면 같이 올라가고 적으면 조금 줄이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니까 한도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넉넉히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정기주총을 하잖아요. 3월에 정기주총을 할 때 그 정기주총할 때는 좀 노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당해년도에 임원의 보수를 승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보수를 승인하면서 반드시 보수 계약서 써서 같이 첨부해서 보관을 하신다면 정관과 주주총회에 의한 명확한 근거를 잘 남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수준과 공평한 지급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수준은 뭐냐면 이게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얼마를 줘라, 뭐 어떤 업종은 얼마 이상을 줘라,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의 그 당기순이익이 한 1억 정도, 법인의 이익이 한 1억 정도 나는데 그 이익을 그 임원이 다 보수로 가져가 버린다면 하나도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주주에 대해서 배당할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익을 전부 다 편취해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익이 한 4, 5억 나는데 그중에 한 1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타당하다, 적절하다라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판단을 대표님이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뢰해서 나 얼마 받아가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평한 지급은 뭐냐면 특수 관계자 외에 다른 타인 임원이 있을 때 그들과의 차이를 불공평하게 두면 안 된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다면 이게 특수 관계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한 지급을 이렇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급여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급여 크기를 함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감액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상여금은 이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상여 송금 불산 입주의. 이익처분, 이익은 누구의 몫이라고 그랬죠? 아까 주주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몫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상여를 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금이죠. 퇴직금의 명확한 근거도 역시 정관과 주주총회입니다. 정관에서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22조를 준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거의 가져오시기 때문에 2012년 이후의 법인이라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임원 퇴직금을 가져갈 때 승인하는 의사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니까 반드시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중요한 자금 집행은 다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대표님 임원이시면서 주주이기 때문에 내가 집행하고 내가 다 결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그 의사록이라는 근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 문제에 맞닥뜨리실 때 정당하게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퇴직금의 전략적으로 퇴직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퇴직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요? 이제 급여액과 근무 기간이죠. 특히 소득세법 22조에 보면 임원은 퇴직하기 직전 3년간의 평균 급여가 이제 급여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15년간 500만 원 받아가시다가 퇴직하기 직전에 갑자기 2천만 원으로 올리신다. 그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은 점차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올리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퇴직 직전 3년에 이렇게 무리하게 준비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급여액 중요하고 근무 기간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대표님들은 나는 임원으로 등재를 해놨는데 그때 한 10년간 급여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재되기만 했어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등재하시고 급여액은 이제 퇴직 직전 3년 동안 잘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여액과 근무 기간을 조절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석연구원님이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퇴직금이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은요,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우리가 가져가는 보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여도 있고 급여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퇴직금도 있거든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세율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10억 이상이면 우리가 45%, 그 다음에 지방세 합하면 이제 49.5% 거의 50%의 세율이잖아요. 거기에 건보료까지 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항상 예를 드는데 10억에 50%면 5억이 이제 세금이고 8천만 원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억 2천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퇴직금이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그러니까 1번 분류과세돼서 합산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세율이 낮아요. 같은 10억이라도 세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뭐 사람에 따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런 데면 한 20% 정도 되고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8억이 이제 실수령액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법인의 이익을 이렇게 보수로 가져오실 때
가장 이익이 큰 것이 그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이런 혜택이 없는데 또 법인의 대표님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죠. 예, 네. 빨리 법인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퇴직금은 비교적 좀 큰 금액이니까 주가가 낮아지는데도 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제 급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10억을 급여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적지만 이제 한 번에 주가를 낮출 수 있는 큰 것들이 이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거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시에 주가를 하락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낮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뭐 이제 증여한다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퇴직금을 늘릴 수는 없으니 미리미리 이제 계획적으로 디자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 중에 많은 내용이 뭐 얼마를 받아야지 세금을 적게 내느냐. 똑같은 뭐 3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금을 당장 많이 내려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적정은 갖고 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를 좀 세금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과 나와의 상관관계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임원의 보수, 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적법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이제 세금 측면에서 내가 절세 측면에서 얼마를 가져와야 어느 정도를 가져와야 유리한지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요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개인소득세율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1,400까지는 6%, 이제 5,000까지는 15%, 쭉 내려와서 10억 초과 45%까지 있죠. 누진 공제액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 세율표대로 내 개인 소득 세율이 정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뭐 인적 공제라든지 뭐 의료비, 교육비 뭐 공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험료 공제도 있고 다 빼고 나서 남은 나의 실효세율이 나올 겁니다. 실제 내는 실효세율이 나올 거고요.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23년부터 1%씩 이제 인하해 줬기 때문에 9%, 19%, 21%, 24%가 되는데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이제 공제도 해주고 세액 공제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D 세액 공제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실제 세율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이거죠.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했던 대표님들 걸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면 개인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8,500만 원을 가져가면서 9.8% 실효세율인 분이 있고 1억 6천을 가져가면서 16.9%이신 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1억 8천 순이익에 8.9%, 그 다음에 4억 5천에 16.5%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소득을 가져오고 당기 순이익이 나오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런 1억 8천에 8.9% 내는 법인인 경우예요. 거꾸로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 대표님이 8,500만 원을 가져가면서 9.8%를 가져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1억 6천을 가져가면서 16.9% 세금을 내는 것이 나으냐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법인이 8.9% 내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개인이 9.8% 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8.9% 내요. 얼추 비슷하죠. 예, 그러면 별 손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근데 거꾸로 개인이 무려 17%에 가까운 세율을 내고 가져가요. 그런데 법인은 8.9%, 한 10%밖에 안 냅니다. 이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4억 5천의 이익을 내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내고 16.9% 세율을 내고 1억 6천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8,500만 원 9.8% 내고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
저 4억 5천의 이익을 내는 법인에서 저렇게 급여를 적게 가져가면 내 세율은 10% 이내지만 내가 안 가져간 돈을 법인에서 몇 프로 내는 건가요? 16.5%나 내는 거예요. 손해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저 16.5와 16.9는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 가져가시는 게 적절한 거죠. 저 8,500만 원과 1억 6천을 가져가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급여도 있고 이제 여기 보수는 아니지만 배당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예 퇴직금을 나중에 집행할 거지만 퇴직금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 급여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상담 시에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회사마다 그다음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디자인은 상담 시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석연구원님 실제 대표님들이 소득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대표님의 뭐 이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도 있고 뭐 임대나 이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임대 소득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또 가족들도 실제 일을 하시면 또 분산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거 결국은 절세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때 1번은 귀속자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종목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시기를 매년 시행하는, 그러니까 시기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게 다 포함하는 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녀나 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겠죠. 또한 대부분의 우리 이제 중소기업은 주주가 가족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익의 절반은 사실 주주 건데 아직 성년이 아닌 자녀라도 주주는 가능하니까 그 주주를 위한 배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추후에 뭐 상속 증여세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소득 디자인이 상속 증여세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득 디자인이 그냥 말이 소득 디자인이지 그것으로 절세도 되면서 이제 승계 차원, 이제 상속 증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컨설팅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나의 단편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요. 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그 개인 소득세율하고 법인 소득세율 이제 실제적으로 보실 때 중요한 자료들은 이제 개인은 개인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이것을 분석해 보시면 되고 법인은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시면 실제 세율을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임원의 보수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임원 보수의 근거는 민법과 상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거는 자치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 놓으시고 전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반드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수의 적법성이죠. 예, 보수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는 보수와 배당의 상관관계. 예, 우리가 다 임원이면서 주주이긴 하지만 임원은 보수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주주는 거기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배당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손금 산입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1번부터 4번까지를 그대로 잘 지키신다면 손금 산입에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절세 관점에서의 적절한 금액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의 밸런스, 즉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개인과 법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대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원의 소득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소득 디자인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시는 대표님은 영상 하단에 우리 이기호 수석연구원에게 상담 신청 받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